오늘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자 지역 상인과 시민들은 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오는 13일쯤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라고 오늘 지시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당정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이 이번 달 24일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첫 대국민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도입 예정인 백신들이 영국 변이에도 충분한 방어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임금 체불 규모는 연간 1조 6천억 원으로 피해자 수가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지난해 나온 1심 판결문 1,200여 건을 분석했더니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에 불과했습니다. 이모집에 맡겨진 10살 여자아이가 화장실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여아의 몸에 멍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모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단 수도권 이외의 지역만 적용됩니다. 그럼 먼저 영업시간이 늘어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면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식당도 불이 켜져 있는데 영업하고 있는 거죠? 네, 이곳 서면은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입니다. 식당, 카페, 술집 같은 곳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 뒤로 대부분의 가게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어제까지는 밤 9시 이전에 손님들이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면서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이 적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이 연장이 되면서 식당에는 지금도 손님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밤 9시 영업 제한이 시작됐던 만큼 오늘로 꼬박 67일 만에 서면이 예전에 분주했던 모습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네, 이게 상인들이 1시간 연장된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궁금합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조금 일찍 나와서 상인분들, 업주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상인분들은 상대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보았던 손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던 반면에 시민분들의 입장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1시간 더 여유 있게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반겼던 시민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직 코로나19 방역이 끝나지 않은 만큼 방역 규제가 너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1시간 늘었지만 강화된 방역 조치들은 대부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의 한 클럽 앞인데요. 보신 것처럼 이런 클럽과 같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5종류의 유흥시설은 여전히 영업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집합 금지 명령이 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2달 넘게 지속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포로 돌아가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과 함께 즉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서면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하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가 줄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인데 이번 주 추이를 보고 영업시간을 늘릴지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확진자가 나온 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면 나중에라도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서울 광진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모두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 방역수칙 위반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광진구 보건소는 CCTV 분석과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일부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실내 곳곳을 돌아다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론 확진자가 나온 장소를 조사하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게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공무원의 현장 점검에서 착용 안내에도 거부할 때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나 시설에 대해선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이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수도권에서만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로 유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줄지 않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상황을 검토해 오는 13일쯤 영업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 조정의 관건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감염 확산 억제 수준에 달려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3명이 추가로 나오는 등 지금까지 54건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22일부터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에도 검사를 한 번 더 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코로나로 피해가 심한 계층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된 건데 피해가 심한 계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힌 걸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가 심한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도 검토해 나가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낙연 여당 대표가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추가 지원이란 말로 4차 지원금 지급 검토를 기재부 차원에서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피해 계층이란 단어로 전국민 지원엔 여전히 선을 그었지만 사각지대란 표현을 써 그동안 빠져있던 곳으로 지원을 넓히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불만이 많이 제기된 부분들을 이번에는 채워보자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이번 지시는 지난주 SNS에 올린 글과 비교됩니다. 이낙연 대표의 4차 지원금 추진 연설이 나온 당일 필요하면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며 3차 지원금 지급 완료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홍 부총리의 이런 입장은 당정 갈등으로 비춰졌는데 추가 지원 검토 지시가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갈등설은 일단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4차 지원금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표현하는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당정청이 같은 날 추가 지원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4차 지원금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또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제한된 지난해부터의 손실도 보상해라. 또 정부는 소급 적용은 어렵다. 이렇게 입장이 다릅니다. 한편에서는 관련법이 없어도 손실 보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가능한 건지 백인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반면 정부는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실까지 보상해 주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수개월이 걸립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그때 기다려서 소급한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실제로 헌법상 재산권의 손실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에는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해 주려면 국회에서 손실 보상 규정을 만들고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조항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거나 아니면 헌재에서 입법 부작위원 확인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돼. 정치권 일각에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손실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해당 판례는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개발 계획의 변경으로 부지 일부가 수용된 상황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 다른 법령의 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이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 판례이고 감염병 영업 제한에 대한 보상은 다른 법률에도 보상 규정이 마땅치 않아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과 소급 적용은 국회의 입법적 결단만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네, 그럼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289명입니다. 이렇게 200명대를 기록한 건 3차 유행 초기였던 지난해 11월 이후 77일 만입니다. 다만 어제 휴일이라서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요.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위험 요인은 여전합니다. 전국 곳곳의 의료기관과 교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는 확진자가 4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곳 운영자가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요양원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김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소자와 직원 등 9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입니다.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입소자 32명과 직원 12명 등 모두 44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첫 확진자, 지표 환자는 요양원 대표 A씨였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 증상이 있었지만 요양원에 나와 지하부터 4층까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입소자와 직원 등을 접촉했습니다. A씨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상코를 그걸 먹으니까 그래서 잘 잤어요. 병원을 간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묻더라고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한 대 맞고 가세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고 왔죠. 게다가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 조치해 요양보호사는 마트와 약국 등을 들렀습니다. 요양원 지하에는 식당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칸막이가 없는 식당에서 거리 두기를 하지 않은 채 밥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CCTV에서 여러 차례 관찰됐습니다. 수원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대표인 A씨에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히 고위험 시설 어르신들이 계신 곳인데 특별히 종사자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를 두고 해야 되는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이 아닌 요양원 관계자가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네, 설 연휴 지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 여전히 백신이 안전한지 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거나 우려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 이 방역당국의 설명회에서도 쏟아졌고 전문가들의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서병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질문은 예상대로 안전성 문제였습니다. 급하게 개발된 만큼 불안한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은 다른 질병의 백신 개발 기간보다 훨씬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중간에 과정이 생략되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개발 초기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수집되어 있는 정보를 보면 접종하는 것이 득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파력이 훨씬 센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인되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만들어진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도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영국발 변이는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백신으로 충분한 방어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남아프리카 변이주에 대해서는 방어 능력이 좀 낮아지는 것으로 이미 감염됐을 때 백신이 중증 악화를 막는다는 효과적이라며 일단 접종하는 게 유리하다고 권유합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잘 막아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백신을 접종 받으시면 바이러스가 공격해도 최소한 아프지는 않게 하겠구나라고. 백신을 맞고 바로 예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2주 정도는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집단 면역은 언제쯤 형성될까? 70% 정도 이상은 접종을 해야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두 번 접종 이후에 또 항체가 생성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까지는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당국은 해외 변이 등으로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러시아 백신 도입도 검토하겠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계약이 진행 중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백신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달 24일부터 들어올 예정이라고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에서 만 65살 이상 임상 자료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오늘 설명회에서는 이 문제를 비롯해 어르신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떻게 접종하면 될지 계속해서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가운데 75만 명분 물량은 이달 24일부터 순차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고령층 접종 효과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충분한 숫자가 포함되고 거기에서 예방 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이견이 있는 상황. 방역 당국도 고령자 접종 허가가 난 영국 등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백신을 고령자에 대해서 사용하느냐,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또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백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암, 당뇨 등 만성 질환자에 대한 안전성은 입증된 걸까? 임상 연구에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증 면역 저하자에 대한 부분은 이 연구 결과가 조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안전성에 있어서 특별히 다를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반응도 다른 백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접종 이후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지 잘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예방접종 후에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잘 관찰하고 댁으로 돌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도 집에서보다는 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족이나 또는 요양보호사나 다른 그런 도움을 주실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안전한 센터나 의료기관으로 나오셔서 접종. 또 백신 접종 뒤 미용주사를 맞는 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독감 백신과 같이 접종해도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회에 직접 참여했던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님과 더 궁금한 점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장에서 이제 질문들 받으셨겠지만 네, 안전한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네요. 어때요? 코로나19 백신 맞아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특히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안전성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몇십 년 동안 지나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사실은 어떠한 약물이든 백신이든 그런 수준으로 확인됐다 말하기는 참 어렵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갖고 있는 정보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비추어서 이 약물을 쓰기에 적절한가 이득이 되는가일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안전성은 저는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임상 연구 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 또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있는 국가들,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1억 명이 넘게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접종해왔던 다른 백신과 안전성의 이슈가 특별히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물론 장기적인 면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코로나19라는 이 대유행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더 득이 많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접종을 먼저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 뭐 부작용이나 이상 사례 이런 것들이 보고된 건 없습니까? 네, 뭐 이 임상 연구를 통해서도 또 앞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에서도 이상 반응에 관련돼 있는 보고는 일부 있습니다. 네. 접종 부위 또는 전신에 나타날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이상 반응 말고요. 좀 심한 알레르기 반응,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지금 이미 알려져 있는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 또 빈도 이런 것도 좀 알려지고 있고요. 또 뭐 이 임상 연구 중간에도 확인되었지만 횡단선 척추염 같은 이런 형태의 신경학적인 이상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상 반응의 발생 정도가 다른 백신의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점, 또 이것이 백신 접종을 진행을 중단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사망 사례에 대한 보고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었고 또 임상 연구 중에서도 사실 사망 사례가 있었지만 접종군이나 위약군, 대조군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사망이 실제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분들은 그렇다 치고 뭐 암이나 당뇨, 고혈압 이런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걱정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더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임상 연구에 포함되어 있었던 군들을 보면 그 안에 뭐 당뇨병,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에 있어서 이상 반응이나 또 뭐 유효성의 측면에서 특별히 다른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고요. 또 앞서 접종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분들이 더 위험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더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분들이죠. 안전성의 이슈가 특별히 더 크지는 않은데 맞았을 때 거둬들일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득실의 면에서는 더 득이 많은 그런 대상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맞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걸로. 네. 오늘 그 정은경 청장이 러시아 백신 얘기를 갑자기 꺼냈어요. 스푸트니크 5 계약이 진행 중인 건 아니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하는 백신입니다. 네. 접종의 형태는 조금 다른 면은 있기는 합니다만 기존에는 이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었는데 구체적인 임상에 대한 정보, 효과 이런 면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논문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괜찮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측면과 또 지금 현재 이제 백신의 수급에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네. 이런 면을 고려해서 이제 이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앞서서 청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계약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고려의 대상으로는 삼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 그 임상이 충분하지 않다, 고령층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우리 방역도 이제 곧 결론 내겠다라고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사실 뭐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지금의 위험 상황이나 백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감안할 때 접종하는 게 더 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들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각각의 갖고 있는 의견들이 사실은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긴 네네.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의견들이 모여지는 게 결국은 고령이신 분들이 더 고위험군인데 네. 이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더 보호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이 좀 모아져서 합리적인 방안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리죠. 이 요양원에 계시거나 의료진 분들 다음 순서가 65살 이상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이 접종 계획이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아직 허가가 최종 결정이 안 났으니까요. 네. 허가에서 65세 이상이 배제된다면 그 경우에는 명확하게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접종을 미룬다면 차질이라기보다는 접종 계획의 변화는 좀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안을 같이 놓고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통닭 먹는 날, 바로 엄마 아빠의 월급날입니다. 손꼽아 이날을 기다리는 것은 어린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달을 꼬박 일한 노동자와 그 가족에겐 선물 같은 행복한 날이 되겠죠. 지난해 KBS는 일하다 죽지 않게 연중 기획으로 노동자가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엔 노동자가 겪는 또 다른 절박한 문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일한 대가를 늦게 받거나 아예 떼이는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노동을 한 대가는 물론 참아낸 대가, 견뎌낸 대가가 모두 담긴 이 월급.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을 두고 미국에서는 아예 임금 절도라고 표현합니다. 명백한 범죄라는 건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연간 30만 명,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자 수입니다. 금액은 1조 6천억 원에 달하고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오늘부터 사흘간 연속해서 실태와 대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돈이 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는 이른바 악덕 체불 사례를 고발합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부동산 임대 관리 회사에서 근무한 이모 씨. 월급 750만 원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곧 주겠다던 사업주의 약속은 반년 넘게 지켜지지 않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까지 몰린 이 씨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게 일을 잘하면 다행인데 못하면 거기에 또 욕을 먹어야 되는 거고. 밀린 임금보다도 더 참기 힘든 건 계속되는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할 일 갖다 정리할게요. 대신 조건 이거 내가 드리면 들어오세요. 할 일이 세상 같아요 지금. 같은 회사에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직원은 6명. 체불 액수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차번이 3번이면 뭐 나라를 구한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2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만 이게 벌써 6개월이라 그러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월급을 반년 넘게 주지 않은 사업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 앞입니다. 임금을 왜 주지 않는지 직접 찾아가 물어보겠습니다. 투자금이 회수가 안 돼 형편이 어렵다던 사업주는 새 회사를 차려놓고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어떤 대표님은 지금 외부 일정 때문에 오늘은 좀 그렇고 직원들이 나중에. 노동청 조사를 수차례 연기했다 결국 뒤늦게 출석한 사업주를 가까스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월급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근데 궁금한 거예요, 계속. 이걸로 취재가 나온다는데. 사업주는 2주 안에 밀린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취재진에 말했지만 이 약속 역시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의 태양광 분양업체. 이곳 사장은 직원들 월급 1억 7천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무려 28차례나 관할 노동청의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다 체포됐는데 구속된 뒤에야 부랴부랴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풀려났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어요, 대표님은? 혹시 그럼 언제쯤?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상습적으로 체불하더라도 뒤늦게 돈을 지급하고 노동자와 합의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때부터 저희한테 상습적으로 체불된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82건 정도의 그 사건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 체불을 이유로 실명을 공개한 사업주는 884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송낙규입니다. 그렇다면 밀린 임금을 끝까지 안 주고 버티는 사업자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KBS가 지난해 임금체불 사건 1심 판결문 1,200여 건을 전수 분석했는데요. 실형을 받은 경우는 4%에 불과했고 벌금형을 받아도 벌금 액수가 체불 임금의 10%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박민철 기자입니다. 30대 조모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한 달치 월급 120만 원을 떼었습니다. 곧 주겠다는 사장의 약속은 2달 넘게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지방노동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속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안 주시니까 제가 이제 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했죠. 그래서 노동청에는 신고를 많이 먼저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5분 정도 계시는데 좀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된다.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법원에서 받은 처벌은 벌금형. 이후 사장은 조 씨에게 50만 원만 주고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신고가 된 상황에서는 사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근로자랑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벌금형도 받았고. 이처럼 임금 체불을 하고 심지어 처벌을 받아도 사업주들이 버티는 이유는 뭘까? KBS는 노무법인 노동과 인권과 함께 지난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임금 체불 사건 1심 판결문 1,247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 전체의 4%에 그쳤습니다. 3건 가운데 1건은 집행유예였고 절반 이상이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나마 평균 벌금 액수는 200만 원가량,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임금 체불액 1,500만 원에 비하면 1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얼마나 많이 떼먹든 벌금은 대부분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다 보니 체불액이 많을수록 체불액 대비 벌금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도 분석해봤습니다. 피해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긴급히 구제받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 처벌을 깎아주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전과 13범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는 걸 감형 사유로 제시한 판결도 확인됩니다. 대한민국은 월급을 제때 줄 필요가 없는 이 나라다. 그게 약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런 노동법적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사범 같은 경제적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나마 임금체불로 재판까지 가는 건 20%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떼인 임금 중 일부만이라도 받고 사업주와 합의해주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시청자 제보로 만들어지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설맞이 선물로 인기가 높은 굴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식으로 말렸다며 비싸게는 수백만 원에 팔리는 굴비 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비가 실제로는 좀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린 굴비 선물 세트입니다. 10마리에 250만 원. 영광 법성포에서 말려서 만든 전통 재래굴비라고 소개합니다. 현지 생산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충 5시간에서 24시간? 고객들이 바짝 마르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중국에서 수분 70%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죠. 물기만 빼는 수준으로 건조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말합니다. 염장한 참조기를 석 달 이상 말리는 전통 제조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된 굴비는 급속 냉동됩니다.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99%가 다 냉동으로 들어가요. 수축 참수력이 돼야 되잖아요. 파지 굴비라고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찢어서 고추장 굴비로 묻혀요. 이곳 영광군에 등록된 굴비 생산업체는 460여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선물용 굴비는 대부분 냉동으로 유통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의 선물용 굴비 대부분은 냉동 굴비가 아닌 말린 굴비라고만 광고해 팔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린 영광굴비 선물 세트 140여 개를 조사했더니 냉동으로 표기한 상품은 16개, 10개 중 1개꼴에 불과합니다. 수산물의 경우 냉동 여부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한 재료로 귀하게 만들어진 물건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기망이 될 것이고요. 운반도 문제입니다. 냉동인데도 일부를 제외하곤 일반 택배차에 실리고 있어 해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번 해동되면 24시간 내로 유통을 마쳐야 하고 다시 냉동해선 안 됩니다. 얼렸다가 녹이면 미생물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량이 몰리는 명절 때 배송은 보통 이틀 이상 걸립니다. 받을 때 보면은 어서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네, 받으시고 나면 다시 냉동 보관하시면 되고요. 유통업체들은 냉동보관법을 명시하고 있어 냉동 굴비임을 알린 것과 다름없고 아이스팩이 들어있어 해동될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모 집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는데 아이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모 부부를 긴급 체포해 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숨진 아이 어디에서 발견됐나요? 네, 오는 12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욕조에서 10살 여자 어린아이 A양이 발견됐는데요. A양은 발견됐을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끝내 숨졌습니다.
A양이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한 건 A양의 이모와 이모부였습니다. 당시 이들은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병원에 도착한 A양의 상태를 살피던 의료진들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겁니다. A양의 몸에 멍 자국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들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3, 4개월 전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이모네 집에서 지내오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양의 어머니가 이사 문제로 잠시 이모네 집에 아이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양이 왜 욕조에 빠졌는지, 당시 보호자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A양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 어린이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학대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러시아 백신의 이름을 스푸트니크 V로 바로잡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추경안을 세서라도 예결을 추경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첫 추경안을 이렇게 국회에서 처리할 때 민주당은 반대하던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회의가 열리고 보니 민주당 의원이 20명 넘게 불참해 추경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참석을 안 한 의원 중에는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황 후보자는 병가를 냈는데 사실은 스페인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황 후보자는 결석 사유를 병가라고 적은 게 보좌진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은 충실한 입법 활동의 출발점입니다.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현황이 공개되지만 지난해까지는 비공개였는데요. 21대 국회의 지난 한 해 출석부는 어땠을지 KBS가 확인해봤습니다. 이화진,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이곳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21대 국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본회의는 모두 30회, 상임위 회의는 318회가 열렸습니다. 과연 국회의원의 출석률은 어느 정도인지, 또 불출석했다면 무단 결석은 누가 얼만큼 했는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먼저 본회의부터 살펴보면 민주당 이탄희, 무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순으로 출석률이 낮았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공황장애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윤상현, 송재호 의원은 재판 등을 이유로 사전에 청가서를 냈습니다. 상임위 출석을 보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부터 무소속 박덕흠 의원 순이었는데 윤상현, 김태호 의원은 다시 포함됐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2번의 자가격리와 당 대표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상임위를 바꿨지만 여전히 상임위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유도 제출하지 않은 이른바 무단 결석은 어떨까요?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위였습니다. 불출석한 경우 다 무단 결석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고 주장합니다. 참 무겁네요, 마음이. 사실 지금 여당의 일방적 독주, 심지어 오만하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행포인데 좀 저항의 표시도 있고. 국회의원이 무단 결석하면 받는 불이익, 3만 원 정도인 회의 수당 성격의 활동비만 못 받을 뿐입니다. 지난해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들의 출석 여부가 공개됩니다. 그러나 회의 불참 시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규정은 빠졌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 규정에 따라 집행만 하는 거고 법을 바꾸시는 건 의원님들이 바꿔주셔야 저희가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은 상시국회를 통해서 법안 심사를 용이하게 하겠다, 법안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다 근본적인 거는 이 법안 심사를 좀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시민단체들은 상임위의 소위원회 출석 기록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8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의 출석부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관련 현안이 많았던 보건복지위원회가 94.2%로 의원들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는 농해수위, 행안위 순입니다. 출석률이 가장 낮은 곳은 법사위였습니다. 유일하게 80% 이하였습니다. 회의가 열려도 10명 중 2명꼴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동산과 공수처, 그리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 등 쟁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25차례 회의 중 10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오지 않았고 2번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 현안 질의에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모두 불출석 처리됐습니다. 야당의 주장, 소수의 주장도 합리적인 것은 경청하고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21대 국회 특징 하나는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초선이란 점입니다. 초선 재선 의원들은 상임위 출석률이 90%를 넘었지만 4선, 5선 의원들은 출석률이 70%대에 그쳤습니다. 지역구 행사와 국회 회의가 겹치는 경우에도 국회 회의를 우선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진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인 외통위는 법사위를 빼면 상임위 출석률에서 최하위입니다. 3D 상임위원회라 가지고 환노위라든지 이런 거 잘 안 가요. 의회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타선이 안 보인다. 정당별로 보면 1위는 정의당으로 96%, 무단 결석은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출석률이 94%인데 비해 국민의힘은 83%에 그쳤습니다. 21대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했던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석률이 낮아진 요인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시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에서만 주말 사이 1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섰는데 군이 진압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을 연결해서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장 특파원, 지금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요?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정이 만달레이 등 7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밤 8시부터는 통행금지도 발령됐습니다. 오늘 미얀마 군정은 국가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받는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고 물대포 등의 진압도 시작됐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은 물론이고 전국 16개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대도시 교통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시위대는 UN 미얀마 청사나 양곤 시청 등으로 몰려가서 군부 독재 반대 등을 외쳤습니다. 의회 등 행정시설이 모여있는 수도 네피도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해서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승려와 의사들에 이어 양곤에서는 변호사 단체가 시위 참여를 선언했고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는 소방관들이 정복을 입고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지가 결연해 보이는데 하지만 군부가 쿠데타를 접고 물러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아웅산 수치 고문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과 군의 유혈 충돌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미얀마에서 군이 집권한 게 57년이나 됩니다. 그 사이 여러 번 유혈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민주화 열망이 강하고 그만큼 군도 시위 진압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미얀마의 심정이라 불리는 쉐다곤 사원 앞에서 열린 시위 장면인데요. 지난 88년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고국에 들어온 아웅산 수치가 군중 연설을 시작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 88년의 민주화 혁명으로 3천여 명이 숨지면서 군사정권을 넘어뜨렸는데 그 혼란을 틈타 집권한 게 지금의 군부 세력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승려를 중심으로 다시 거대한 민주화의 불길이 타올랐는데 수백 명이 희생됐고 그때도 역시 군부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어렵게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 또 군부가 권력을 뺏은 겁니다. 오늘 양곤에서 4시간 거리 따오무시에는 탱크가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충돌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 밤 9시쯤 끝났습니다. 백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용희 기자,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절차는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6시간 넘게 이어져 밤 9시쯤 끝났습니다. 백 전 장관은 심사에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2가지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조기 폐쇄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당시에도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은 심사 절차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했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맡았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성용입니다. 공정위가 재계 30위권 재벌기업 KCC 정몽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CC가 정 회장 차명 회사와 친척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실제 정 회장 친척이 소유한 회사의 경우 매출의 상당 부분이 KCC 계열사로부터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골판지 제조업체 동주, 부근에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업체 새우실업. 두 회사 모두 KCC 정몽진 회장의 외삼촌인 조모 씨 소유입니다. 최근까지 이 두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KCC 계열사가 차지했습니다. 특수관계자 인척이라는 것 때문에 작년에 세금만 이 중소기업에서 20억 넘게 냈어요. 특히 2016년에는 동주 매출의 90% 이상이 KCC 계열사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3년 전에야 드러났습니다. KCC가 공정위에 친족 계열사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삼촌이든 아버지든 간에 전혀 투자라든가 이런 관련이 없는데 그걸 왜 굳이 이야기합니까? 이처럼 KCC가 2017년까지 신고 누락으로 숨긴 계열사는 모두 10곳. 친족 23명과 관련된 정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몽진 회장의 차명 소유 회사도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취미인 초고가 오디오 업체입니다. KCC 측은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누락한 건 저희 잘못한 거죠. 저희 쪽 입장은 담당자가 실수해서 누락한 거다. 하지만 공정위는 KCC 구매부서에서 이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했던 만큼 위장 계열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신고 누락은 일감 몰아주기와 상호 출자 등 재벌 규제를 무력화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차명주주를 이용하거나 친족을 은폐하는 등을 통해서 대규모 기업 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테진로와 호반건설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